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한국사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봤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그때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거지, 여기를 다시 시험을 낸다든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풍부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작년에도 물론 세계사를 배우면서 구석기 신석기 차이를 봤지만 작년에는 이제 역사를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을 봤다면 이번 올해 들어와서 구석기 신석기는 시험에 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인류 발달 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 왜 우리는 털이 많이 없고 옷을 만들게 되었는가, 왜 털을 포기한 대신 땀을 얻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시작해서 이것저것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는 따로 시험을 낼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조금 하나 꼭 기억해 달라, 이번 학기를 위해서 하나 꼭 가져가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거 평등의 개념은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다고 기억나시죠? 일단은 그닥 특별한 도구가 없다는 거죠. 도구를 요 돌석자잖아요. 돌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부러우면 나도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도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입증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도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량 부족. 우리가 어떤 신분의 차이가 생기려면 일단은 빈부격차가 먼저 생겨야 되는데, 빈부격차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먹고 남는 게 생겨야, 그 남는 걸 누가 가져가는가의 문제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근데 이 시기에는 식량 자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어, 어떤 평등이 깨지거나 어떤 신분제가 찾아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농경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경이 점점 발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농경은 언제 발달한다고? 항상 발전한단 말이야. 항상 조금씩 고민을 하니까.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농경의 방법이 조금씩 발달을 하면 목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노하우, 뭐 지혜를 통해서 농경이나 목축의 기술이 조금씩 발전을 하면은 생산력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엔가는 어느 순간엔가는 먹고 남는 지점이 생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먹고 남는 게 생기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때부터가 빈부격차가 조금씩 시작되고요. 요때부터 조금씩 평등이 깨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일단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구석기 신석기는 기본적으로는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셔도 좋지만, 구석기든 신석기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평등 사회였다는 거. 그리고 왜 평등했는가? 그러면 이 평등하게 만들어준 조건들이 만약에 깨져나간다면 그때부터는 평등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한번 신석기 시대의 그 다음 시대인 청동기 시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라고 해요. 우리 뭐 기가 시간에도 배운다면서요. 구리와 주석이 합금인데, 우리는 역사 시간이니까 청동의 구성 성분이 뭔지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속이라는 거예요. 금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돌에서 졸업해서 금속의 시대, 사실은 완전한 졸업은 아니지만 어, 돌이 아닌 다른 소재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금속의 시대에 들어서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못 썼던 새로운 금속의 시대에 들어왔다면 금속이 어떤 특징이 있으며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청동이라는 금속이 어떤 특징이 있을지를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금속은 반짝하고 빛나죠. 햇빛을 받으면 빛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금속이 굉장히 빛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금속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빛나는 존재. 이게 두 가지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데,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죠. 뭐 반짝하면 보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반짝하면 보게 되는 그 본능.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빛나는 걸 들고 있으면, 금속이라는 빛나는 걸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처음 신앙이라는 개념,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신앙심, 어떤 숭배 의식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초보적으로라도 갖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신앙처럼 떠받들게 되는 존재는 거의 모든 문명에서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일 수밖에 없죠. 일단은 우러러 보게 되죠. 높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그죠? 그리고 태양이 만물을 비추고 있죠. 더구나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살던 집 생각해 보세요. 움집이잖아. 그 뭐 난방 돼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바깥에서 밤을 새보면 알아요.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밤마다 새벽마다 근무 나가고 막 이렇게 야간 경계 초소 근무하고 아니면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시면 알게 될 텐데 피부로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건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태양이라는 건 진짜 위대한 존재예요. 왜냐면 새벽 동안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다가 위대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 매일같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새벽의 추위와 해가 떠오르는 순간 내 추위를 녹여주는 그 느낌들. 그리고 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저 태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온 대지를 비추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신앙적인 대상으로 우러러보면서 숭배하게 되는 게 태양이라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겠어요? 내가 금속으로 된 도구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 빛을 반사시켜서 내가 빛나잖아요. 그럼 내가 가장 뭐랑 닮아 보이는 거예요? 태양과 닮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마치 태양 비슷한 걸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즉 혹시 저 사람, 저 뭔가 반짝하는 걸 들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 태양이랑 뭔가 관계가 있나? 비슷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은 굉장해지는 거죠. 그거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무기가 되죠. 안타깝게도 청동은 아직은 단단하지는 못해요. 조금 물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속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철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철을 만들지 못하고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철을 녹일 만큼의 뜨거운 온도를 만들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철이 녹을 만큼의 뜨거운 온도를 못 만들어서 구리 주석을 녹이는 거라서 구리 주석은 조금 덜 뜨거운 온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니까 덜 뜨거운 온도에서 녹이는 거다 보니까 불순물도 많이 들어가고 구리 주석 소재 자체가 그렇게 단단한 소재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단하지 못한 면은 있지만 단단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청동기를 무기로 쓰면 석기를 무기로 쓰는 부족과 싸웠을 때 무조건 이긴단 말이에요. 석기 부족과 석기 시대를 살고 있는 부족과 즉 아직 석기밖에 못 만드는 부족과 청동기를 무기로 쓰는 부족이 싸우면 무조건 여기가 이겨요. 청동기를 쓰는 부족이 이긴단 말이야. 이거 왜라 그랬어요. 단단하진 않지만 말씀드렸었죠. 돌과 청동이 부딪히면 청동이 찌그러집니다. 청동이 단단하진 않아요. 근데 무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죠. 찌르고 배구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로만 싸워서는 진짜 풀파워로 머리를 후려 갈기지 않는 이상 돌로 피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게 긁히는 정도지. 근데 칼은 어때요? 청동은 칼을 만들 수 있죠. 베고 찌르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내장 파열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내장 파열까지 안 가더라도 과다출혈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칼로 어디 신체를 베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혈을 먼저 하죠. 왜? 과다출혈이 심각한 건강 손상,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요. 피를 많이 흘리는 게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를 알기까지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린다는 건 이런 얘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깨달았을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든다는 것, 즉 베고 찌르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기가 된 거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뭐 우리 이렇게 여기저기 피나서 보건실 가면 지혈 전에 하는 게 있죠. 소독을 하잖아요. 감염의 문제죠. 감염의 문제. 금속으로 살 베이면 잘못하면 파상풍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과다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하면 내장 파열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게 칼이라는 날카로운 무기죠. 돌로는 석기로는 만들 수 없는 베고 찔러서 피를 내게 만들고 감염시키고 내장 파열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동은 비록
단단하진 않지만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돌과 석기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흔하지 않아요. 돌은 막 길바닥에 굴러다니죠. 근데 청동은 절대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나서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태양처럼 보이게 만들고 날카롭기 때문에 강력하고요. 심지어 흔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러면 청동기는 어떤 물건이 되는 거야? 특별한 물건이 되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즉 이 얘기는 청동기는 어떤 존재들이 갖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들이 갖는 거예요. 즉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청동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와 갖지 못하는 존재.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농경이 점차 발전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긴다고. 그럼 이 남는 걸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자가 많겠어요? 부자가 많겠어요? 빈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 얼마 못 만들고 강력하고 빛나는 저 특별한 청동기를 누가 가져가겠냐고. 가난한 빈자겠어요? 부유한 부자겠어요? 부자들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부자이면서 동시에 리더십, 지배력까지, 강력한 권력까지, 힘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념으로 보시는 게 편하냐면 구찌,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사실은 물론 무기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청동기를 가지려고 청동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무 가난하다는 게 보여주기. 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많은 백을 사는 거랑 뭐가 더 물건이 오래 가고 비슷하게 오래 가요. 시장에서 산다고 금방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막 오픈런 해가지고 1,2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 담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에르메스 버킨백 사면 물건부터 담아요? 아니죠. 들고 셀카 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스타 올리잖아요. 왜? 보여주려고.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샤넬백, 프라다백 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네와 다르다고. 이걸 가질 수 없는 너네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청동기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의 등장을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신분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 지배를 당하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 누가 더 많겠어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특별한 스페셜리스트들이 청동기를 들고 이걸 통해서 나는 태양신과 소통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다. 사회가 조직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조직화되면서 이 조직이 점점점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조직 속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속한 조직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국가죠. 국가가 형성된다고. 즉 국가가 형성되려면 기초 조직이 필요한데 기초 조직이 나오려면 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지배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분제가 필요해요. 근데 신분제가 나오려면 청동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석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 민족이 세운 첫 번째 국가가 뭐예요? 고조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고조선은 안 배워도 알겠죠?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국가다? 청동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에요. 4대 문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의 첫 번째 국가는 청동기를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국가를 지배층으로서 이끌어야 되는데 청동기가 나와줘야 이 지배층이 특별한 스페셜리스트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동이 이런 특징이 있고 청동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변화가 왔다라는 거. 신분제가 등장하고 지배층이 등장하고 사회가 조직화되면서 국가가 등장한다는 거. 그 국가가 우리 민족에서는 고조선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청동기를 만들어 쓰는데 흔히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해요. 이제 단기라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신 연도가 기원전 2333년인데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 역사를 잡는다 해서 막 그때부터 달력을 세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기원전 2333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4348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반만년이면 5천년이니까 4348년이면 대충 비슷하잖아. 그죠?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고조선이 2333년 뭐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고조선이 실제로 건국된 건 아마 기원전 뭐 높게 잡아야 6, 7세기 정도로 보여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고조선이 건국되기 한참 전에 이미 초보적인 단계에 청동기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청동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 개발한 건 절대 아닐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작년에 세계사 배울 때 배웠죠. 세계 4대 문명.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동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황하 문명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4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도 최근 학계에선 많이 나오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황하잖아, 요게. 여기가 이제 황하 문명권인데 여기가 요하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문명, 비슷한 수준의 문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 혹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부터 청동기를 황하 문명권으로부터 배워온 걸로 보이는데 중간 단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웠겠죠. 네, 아마 그 시기가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요쯤에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청동기를 배워 나갔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굉장히 빈부격차가 벌어진 뒤에 부유한 사람들, 특별한 스페셜리스트들, 지배층들이 이제 청동기를 갖는데 청동기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쓴다는 거겠어요. 빛난다는 거죠. 이 빛난다는 건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지만 동시에 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태양 비슷하게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뭔가 반짝하기 때문에 태양이랑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층도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신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권력을 의존해서 신앙의 권력을 의존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청동기를 주로 제사장이 많이 쓴다는 거죠. 물론 전투무기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전투무기로 안 쓰는 건 아닌데 사실 청동기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도 없고요. 많은 병력을 무장시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투무기보다는 주로 제사장이 쓰는 게 비율이 좀 더 높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이름을 보면 비파형 동검, 뭐 거친무늬 거울, 청동방울 뭐 이런데 비파형 동검은 저 형자가 모양 형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파처럼 생긴 동검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비파형 동검이 뭔지는 그러니까 동검은 청동으로 만든 검을 얘기하는 거고 비파 모양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비파예요. 요 지금 맨 왼쪽에 보이시는 요 악기 있죠? 요게 비파입니다. 요게 비파고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저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동방울이 있는데 청동방울부터 보면 청동방울은 저 하나하나의 크기가 뭐 글쎄요, 뭐 여러분들 한 주먹쯤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주얼리죠, 주얼리. 사실 이제 우리가 주얼리를 차는 이유도 약간 뭐예요? 나를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랄라? 아무튼 나를 반짝이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주얼리를 차는 거잖아요. 네, 같은 목적이에요. 저렇게 청동방울들을 여기저기 장신구로 차는 것도 뭐 펜던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얼리를 차는 목적은 나를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나를 예뻐 보이게 하려는 거지만 저 때도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예뻐 보이려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신앙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좀 나를 신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 역시 거울로서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의미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 내용을 떠나서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그 원래 거울의 기능은 뭐야? 내 모습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게 뭐라는 걸 눈치챌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저 상태로는 거울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는 거울의 뒷면이에요. 거울의 뒷면. 거울의 뒷면이고 왜 보통 거친 무늬 거울을 이제 자료 사진으로 올릴 때 뒷면 사진을 보여주냐면 앞면은 어차피 뻔해요. 아무 무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거울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뒷면에 그 사람들의 어떤 예술성이나 그 사람들이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무늬,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늬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 특징을 알 수 있는 건 뒷면이기 때문에 그 뒷면 사진을 넣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거울의 앞면이에요.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있는데 앞면은 이제 주로 사진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뭐 이렇게 아무런 무늬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거를 저렇게만 봐서는 저걸 내 모습을 보는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래도 빛을 반사시켜서 나를 태양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정도 용도는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이거 진짜인데 간혹 가다가 오전에 수업할 때 오전 3, 4교시 때 아주 아침 말고 이제 10시, 11시, 12시 그때쯤에 뒷자리에서 특히나 창가 뒷자리 특히 여학생들 가끔가다 화장 고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수업을 안 듣는 친구가 아니야. 잠깐 그러고 또 다시 수업을 들어요. 한 5분, 10분 그러고 수업 다시 5분, 10분도 안 가. 한 2, 3분 그러고 바로 수업 다시 열심히 들으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왜 눈에 띄냐면 본인은 모를 거예요. 화장을 살짝 고치고 마무리하고 내려놓을 때 햇빛이 반사돼서 제 눈을 찌를 때가 있어요. 저게 그 기능인 거지. 이해 되시겠죠? 근데 요게 또 어떤 사람들이 요게 빛 반사 말고 정말 거울 기능을 하는지 궁금했었나 봐.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복원을 해봤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정도면 괜찮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복원을 끝까지 한번 가봤나 봐. 그래가지고 요게 근데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어, 거울 기능도 극단적이고 피카츄 표정도 극단적이고 뭐 그런데 요거까지는 좀 과장 같고 그래도 지금 실제 유물은 몇 천 년 된 거니까 그리고 또 흙 속에 있었으니까 기스나고 녹슬고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최초에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데 농기구 주로 돌이나 나무로 제작 이런 표현이 들어오죠.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쓰는 시대니까 청동기잖아. 그런데 왜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제작?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짧게 들 거예요. 왜냐면 바로 금방 답이 떠오를 거야. 그죠? 왜? 청동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흔하지 않다 했죠. 농기구는 어때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으니까 흔해야 되잖아. 그럼 농기구를 만드는 소재도 흔해야 된다고. 널리고 널린 것들로 농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돌이나 나무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농기구를 이렇게 농기구를 청동기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농기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된 걸 제작한다. 대표적인 유물이 반달 돌칼입니다. 이렇게. 반달 돌칼이고 저 가운데 구멍 두 개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학설이 워낙 분분해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이제 이게 구멍이거든요. 이제 끈 넣고 목걸이로 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 아마 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런 용도다. 그 어떤 주장이냐면 어, 요런 용도다. 귀여워 보이려고. 요거는 이제 3년 전 졸업생 여러분 선배가 했던 주장입니다. 귀엽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학계의 주장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한동안 제 프사로 있었던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톡인데 톡의 기능은 기억나시죠? 그 일단은 보관이 되고 음식에 보관이 되고 그다음에 가열해서 먹을 수 있어서 조금 건강을 지킬 수 있죠. 맛있게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에서 주로 출토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라고 해서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 토기예요. 이제 이 민자라는 말이 순우리말로 알고 있는데 뭐가 없을 때 뭐 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무늬가 없는 토기라고 해서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요 시기 때 토기는 주로 무늬가 없다기보다는 이 입구 주둥이 부위에 주로 집중이 됩니다. 뭐 그런 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가 조금 이렇게 복잡해진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런 유선형도 나오고 손잡이 이건 만들기 어려웠겠는데. 근데 이게 민무늬 토기인 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요 시기가 되면은 채색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게 아니라 무늬를 색을 칠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남겼을 건데 그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이제 퇴색되고 날아간 걸 거다. 그런 주장을 왜 하시냐면 채색되어 있는 도기들도 남아 있거든요. 이거부터 보시면 까만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늬가 없었다기보다는 새긴 무늬가 없는 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였을 건데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서 다 이제 그 색이 날아간 거일 거다. 어, 부식되거나 그런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과거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배웠던 토기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였죠. 근데 빗살무늬 토기는 형태를 보면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빗살무늬 토기는 확실하게 V자죠. 근데 민무늬 토기는 바닥부가 들어가죠. 바닥부가 팽팽해지죠. 요게 민무늬 토기가 조금 더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면 빗살무늬 토기는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민무늬 토기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려면 바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바닥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간 면이 있고 왜 그래도 좀 더 어렵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야 됐느냐. 이 보관의 공간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바닥이 저렇게 딱 V자형이면 이거 땅에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많아질수록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2층, 3층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진열장 같은 걸 나무로 대충 만들어 놓고 이 진열장 위에다가 이렇게 토기를 올리고 싶으면 그런 바닥이 평평해야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나온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공간의 효율성을 생각할 만큼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농업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관해야 되는 식량 양이 많아지니까 저런 생각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장이 등장하다. 확실히 청동기 시대가 되니까 신분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도 조금 볼만한 게 해자 방책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군장이 등장하다 해서 신분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미 했던 얘기니까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의외로 요 단어를 아마 수업 듣기 전에는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해자 방책 처음 들어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방책은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얘기해요.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 테두리에 이렇게 설치하는 울타리죠. 울타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일단은 방어. 그 다음에 영역의 구분이죠. 우리 영역, 그죠? 우리 영역 설정. 이런 게 이제 울타리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자는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했잖아요. 울타리 주변에 이렇게 물기를 파는 게 해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 보시면 나름대로 이게 이제 울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방책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지금 요걸 이제 물이라고 그려놓은 거야. 요게 이제 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야. 여기 이제 일본에 있는 오사카 성인데 오사카 성 보시면 성 주변을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죠. 이거 지도로 보시면 이렇거든요. 이 파란색 하늘색 부분 요게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남쪽에 바깥쪽 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해자는 왜 만드는 거겠어요? 이것도 목적이 뭐에 있어요? 방어에 있죠. 방어에 있는데 아까 울타리 방책이나 해자나 마을을 지키기 위한 방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해자든 방책이든 만들어 놨으면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리를. 그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거 누구 거예요? 해자 방책. 저건 누구 개인 거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마을의 공동 소유란 말이야. 마을의 공동 소유인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공동의 노동력을 조금씩 나눠서 이제 부담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책임지고 지휘하는 지휘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해, 그 다음은 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실 전체는 학급 친구들의 공동 소유물이죠. 그럼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솔직히 담임쌤 안 계시면은 청소 열심히 하고 관리 잘 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담임쌤이 계시니까 우리가 역할 분담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그죠? 그런 식으로 공동의 소유물이 있다는 건 그 공동의 소유물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만큼 이런 해자, 방책 같은 마을 공동 소유물이 남아 있다는 건 그 마을이 이 공동 소유물을 공동 관리하고 이 공동 관리를 책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나올 수 있게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다, 신분제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경의 벼농사 발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도 좀 중요하게 볼 만한 게 그렇지 않나요?
그 농사 자체는 신석기 시대 때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을 실험해 봤을 거란 말이야. 그중에 몇 가지 것들은 성공해서 계속 해왔겠죠. 그런 작물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뭐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뭐 많이 있을 건데 왜 유달리 벼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까요? 중요하게 보니까 저기 써놨을 거 아니야. 벼의 열매가 뭐예요? 쌀이죠. 그럼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쌀이 우리 주식이니까 여기서 왜를 던져야 돼요. 당연한 것들에 왜를 던져야 돼요. 왜 쌀이 우리 주식이에요? 쌀이 그렇게 맛있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 반찬도 있어야지. 반찬도 있어야 되는 얘기는 밥이 그닥 맛있질 않다는 거거든요. 밥이 막 달콤하고 새콤하고 매콤하고 하면 밥만 먹었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쌀로 된 밥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게 주식이 됐을까? 우리가 기가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인류의 3대 영양소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른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뭐 마그네슘, 뭐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포도당으로 치환되잖아요. 에너지원이 되니까. 기가 시간에 배우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빨리 포도당으로 치환되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쌀은 탄수화물을 공급하게 해줘서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벼농사가 중요한 겁니다.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탄수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돼요. 그러면서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팍 늘죠. 왜 인구가 느냐면 영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릴 때 죽는 친구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분의 발생은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일치의 사회다. 그런 면들을 이게 또 아까 했던 얘기죠. 나를 태양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신과 뭔가 관련성이 있는 존재처럼 나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내가 지배자니까 내가 나서겠죠.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가 내리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내리냐면 이건 내가 내 맘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신께 말씀을 들었다. 신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들을 줄 아는 게 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청동기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도력, 지배력에 설득력을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재정일치 사회. 재정일치 사회 일치는 같다죠. 재는 뭐겠어? 제사. 정은 정치. 그 부족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걸 정치라고 하죠. 그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서 내린다는 거야? 제사를 열어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건 청동기를 들고 있는 지배층 나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거죠. 이런 걸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뭐 고인돌은 뒤에서 사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복 활동인데 정복 활동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복 활동이 왜 벌어질까? 청동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석기에 비해서 더 날카롭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거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족은 청동기를 쓸 줄 알아. 근데 쟤네 부족은 아무리 봐도 청동기를 못 쓰는 것 같아. 청동기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쟤네랑 맞짱 뜨면 이기겠는데?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언젠가 뭔가 우리가 인구가 만약에 되게 늘고 땅이 부족하다면 쟤네 부족을 공격하겠죠. 우린 청동기를 쓸 줄 알고 쟤는 모르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무기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무기가 등장하면 항상 정복 활동이 활발해져요. 이건 꼭 이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철기가 나올 때도 그렇고요. 또 언제가 그랬을까? 나중에 총이 나올 때도 그랬었고요. 대포가 나올 때도 그랬었고요. 기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무기가 등장하면 그 무기를 쓸 줄 아는 나라가 항상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더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인데 고인돌은 저 보시면 고인돌은 아마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인천에도 많아요. 어디에 제일 많냐면 강화도에 많아요. 강화도에 많은데 많진 않지만 가서 직접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거 직접 가서 보시면 뭐에 놀래냐면 생긴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거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알고 있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놀랜단 말이야. 왜?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큰데 저렇게 거대한 규모의 고인돌을 보면서 역사학자나 역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규모로 봐서
이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무덤 형태가 저렇다는 걸 보고 어떻게 신분제 사회라는 걸 알겠어요? 한두 명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이번 학기 수행평가로 1인 1고인돌 만들게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조그맣게 만들 수 있겠지, 조약돌 주워다가. 근데 저거 저만큼 똑같이 만들어라. 가능하시겠냐고. 안 되겠죠. 저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 4, 50명이고 기본 100명 들어가줘야 돼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한 사람 죽었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저렇게 거대한 무덤을 짓는다는 건 그 돌아가신 양반이 아마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겠다. 높은 사람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돌널 무덤도 저거는 혼자서 만들만 하죠. 그러니까 저 무덤의 형태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되게 높은 신분이구나 이걸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저런 무덤들은요 대부분이 어, 파 보면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신분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뭐겠니? 청동기죠, 청동기. 청동기가 같이 부장돼 있어요. 부장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청동기를 가지고 같이 관으로 들어간 사람이면은 되게 높은 신분이었겠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철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